안녕하십니까. 네,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 이사장 박인규라고 합니다. 이영희 재단에서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주제로 저를 불러주셔서 일단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강연이 왜 필요한가? 나는 왜, 이 박인규라는 사람은 왜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가를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간 게 1975년인데,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나온 게 74년 아마 가을인가 여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1학년 때 하여튼 동급생들이 막 거의 개거품을 풀어가면서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이렇게 나왔더라 하고 막 열심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별로 그렇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창비에 그쪽 연재하셨거든요. 베트남 전쟁 1, 2, 3 하고 했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흥을 받지는 못했고, 최근에 와서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왜 전환시대라는 말을 썼을까? 그게 1974년도인데 라는 말을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된 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바뀌고 있다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면서 보통 이른바 말하는 그 대중동 전쟁이라는 게 끝났죠, 사실은. 보통 이제 대중동 전쟁을 2001년 9.11 테러부터 시작한 거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9.11 테러라는 거는 1차 아프간 전쟁 때 만들어진 이슬람 전사들,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하다가 일으킨 게 9.11 테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미국 시민이나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이 아프간 전쟁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CIA가 했기 때문에. CIA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밀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사실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2021년 8월 30일 날 끝났죠. 오늘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9.11 테러 이후에 2차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을 속된 말로 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패한 대통령이다, 부시는. 미군을 모래폭풍 속에 몰아넣었다 라는 얘기 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용감한 얘기입니다.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세계에서 테러를 없애겠다 하고 하면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자유와 평화를 위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면서 사실은 1979년부터 2021년까지 한 전쟁에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건국 이래로 거의 처음 이제 전쟁을 안 하는, 물론 이제 비밀 공작을 하겠죠. 이제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 이 리영희 선생과의 인연이나 제가 왜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6년부터 국제부 기자를 했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좀 그 당시에 이른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좀 비판적이어야 된다. 물론 그 이제 80년 광주의 봄 때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의식이 생겨났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포즈로서의 반미라는 걸 생각을 해왔었는데, 95년도가 이제 저희가 해방 5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좀 주변에서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한번 한미 관계 50년사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94년도에 아마 리영희 선생님이 화양동 사셨을 텐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뵙고, 제가 한미 관계 50년이라는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첫 말씀이, 야, 그건 너무 큰 과제야. 그 미국 사람도 그 잘 못하는, 그 미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 실체인데, 그거를 당신이 한다고? 쉽지 않을걸?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95년도에 미국의 뭐 그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각종 비밀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찾아서 뭐 이제 말하자면 숨겨진 한미 관계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야,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구나.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사실 뭐 중간에 또 이상하게 어떻게 됐든 뭐 4월 달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 끝나게 됐고요. 그대로도 계속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뭐 그런 글들, 기사들을 썼지만, 과연 그 미국을 제대로 아나? 내가? 하다가 대략 한 2010년부터 제가 미국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국내에도 최근에 뭐 제가 번역해서 알려졌지만 그 앤드루 바세비치라는 그 군 역사가이면서 안보 전문가가 있어요. 뭐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인데, 그 40 넘어서 대령에서 예편한 다음에 미국의 이 군사 정책을 쭉 연구를 하면서,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해왔는데 이게 참 부질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군사주의, 미국이 1945년도 이후에 세계를 경영하면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왔다. 근데 군사력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건국 때부터 이 공화국을 지향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최초의 공화국 혁명을 하는 나라라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어떤 특권과 의무가 있다. 근데 세계에는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군사력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꽉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워싱턴 룰이라는 말로 명명이 됐고, 그런 책도 냈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군사주의, 밀리터리즘, 군사대기에 의거한 세계 어떤 경영,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책들을 뭐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번에 걸쳐가지고 프레시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해에 책을 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뭐 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정욱식 대표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 촛불혁명을 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 어떤 모범적인 민주국가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 받고, 뭐 방탄소년단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1등을 하고, 뭐 K-방역, K-팝 하면서 한국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국가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한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화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신장 문제나 뭐 티벳 문제나 홍콩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중국을 비판하고, 뭐 아프간 탈레반 뭐 문제라든가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식 가치를 이제 갖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한 그 미국의 군사주의라는 거, 전쟁 국가라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 때 소련으로 양분돼 있다가 89년 이후로는 미국 단극 체제가 됐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 물론 어떤 체계라는 게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그 체제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분단, 뭐 한국 전쟁 이런 데서는 어떤 체제에 피해를 받았다고 친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에는 미국이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만든 체제 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의 모범적인 선진국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야,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잘 살고 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세계를 경영해 오면서 피해를 당한 지역도 있고 국민도 있다. 아니 단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래 70년 동안 미국과 대결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핵무기까지 만들고 있고 북핵 문제라는 게 동아시아의 어떤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굉장히 국민소득이 뭐 $30,000로 올라가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내부를 봤을 때 어떤 뭐 이런 이 안전사고라든가 뭐 부의 양극화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측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지금도 끌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끌어가기 때문에 미국과 대적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미국이 어떤 가려진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어떤 이 학문적 측면, 지적 측면에서 뭐 식민지라는 표현까지 쓰면 너무 좀 심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미국식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 미국 박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 정희진인가 그 양반이 쓴 글을 보니까 단일 학부로서 미국에서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비밀공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한 공식적인 학문 체계에서 미국의 나쁜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정부가 말하는 건 항상 우리는 항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민주주의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뭐 노암 촘스키라든가 뭐 하워드 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완전히 찬밥 취급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에긴생이 가지는 것만큼도 주류 학계라든가 언론에서는 알아주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 지적 풍토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남북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미중 간 대결이 앞으로 커질 텐데 거기서 우리가 무작정 미국 편이 드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또 우리 사회 내부의 이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보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해온 거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미국의 주류 제도권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한 놈이다 어쩌고 그러지만 트럼프가 이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그 힘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미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추구해온 세계화의 결과가 결국 미국의 중하층, 특히 백인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인 중하층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 경영, 미국 사회가 갖는 문제,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첫째, 미국에게 전쟁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군사주의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이걸 한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게 예전에 8번 강의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크게 봐서는 한 2가지를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나라인데 19세기 말에 왜 은자의 나라, 은둔자의 나라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왜 은자의 나라가 됐냐면 이른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가장 늦게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를 다 이렇게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 체제에 들어간 게 한 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식민지로 유지되는 체제였는데 우리는 유럽 국가들한테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해방은 미국이 시켜줬고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이 나쁜 놈이다. 일본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거의 다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데 유럽의 자본주의, 유럽의 식민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태생부터 사실은 폭력 또는 군사력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시작이 말하자면 대항해 시대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버스가 그 카리브해 제도를 발견하고,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중남미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그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폭력적입니다. 왜냐면 유럽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택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켰겠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원자재가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아메리카나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자발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로사 룩셈부르크라고 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1차 대전 후에 이제 잠깐 그 소비에트 가르다 이제 죽었죠. 이제 그분이 한 말 중에 자본은 그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유일하고도 항상적인 방법, 즉 폭력 이외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세뮤엘 헌팅턴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정치 이론가가 있어요. 문명의 충돌 얘기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유럽이 세계를 장악한 것은 이념이나 가치관, 종교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다. 무력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비서구인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게 미국 역사학자인데 미국 역사학회 회장을 한 월터 프레스콧 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51년도에 거대한 변경, 그레이트 프론티어라는 책을 내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독서평론 하시는 김종철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고 이제 아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외부가 있어야 성장하고 확대할 수 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해온 서구 문명은 비서구 세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지배와 정복을 통해서만 번영을 누리고 확장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1853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개항한 다음에 한참 힘을 길러서 한 게 뭐예요?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중국을 먹으려고 그러고 동남아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미국한테 깨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이 산업 문명이 발달하려면은 이른바 배후지, 그러니까
이 모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배후지가 있어야 돼요. 일본이 한 게 그게 계속 해온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유럽 문명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세계 체제를 공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략 서기 1000년까지는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고 1800년까지는 중국이 제일 부자였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했지만 계속 무역 적자였다. 뭐 중국으로부터 비단, 차, 도자기 이런 걸 들여오고 영국은 팔 게 없으니까 계속 적자였어요. 그 적자를 메꾼 게 뭐냐? 아편 무역 아닙니까? 아편을 인도에서 재배해서 중국에 팔아가지고 중국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2천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어마어마한 아편 중독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국에서는 임칙서라는 사람이 이거 아편은 국민을 다 완전히 병자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아편을 불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편 전쟁이죠.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을 이긴 다음에 아편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18세기, 19세기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비서구 세계의 희생과 착취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김종철 선생 같은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근대 이래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계속 봉사해왔다. 이 자본주의 선진국 자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대개 1960년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등하다, 이제. 그러니까 1945년 이전까지는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들이 이 식민지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다 유럽 국가나 이 새로 신생 독립국가들도 동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게 김용철 선생한테 소개받아도 제가 프레시안에도 서평을 쓰긴 썼어요. 이게 촘스키하고 안드레 불책이라고 체코 출신의 영화 제작자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불책이 좀 희한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러시아인이고 엄마가 중국인인가 그러고 70년대에 체코에서 태어나서 공산권에 살다가 냉전이 끝나고 뉴욕에 가서 영화 학교를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났지만 비서구 세계에 대한 서구 세계의 폭력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 불책이 자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차 대전 후에 유럽 국가가 비유럽 국가들을 말하자면 지배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전쟁 등으로 죽은 사람들이 대략 한 5,500만 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동아시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약간 다르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비밀공작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비밀공작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국가들을 전복시켰어요. 이란의 모사데크, 그 다음에 과테말라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칠레의 피노체트.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정부를 지향했던 사람들이고 가장 민족 자계를 시행한 나라들이에요. 모사데크는 석유잔을 국유하려고 그랬고 피노체트는 선거에 의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든 나라고 다 엎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냉전 후에는 리비아의 까다피, 그 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 이런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전복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독재자다, 비민주적이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리비아나 이 이라크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석유 쇼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석유 값을 4배를 올렸잖아요. 그 4배를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유 값을 누가 정하느냐. 그 전까지는 세븐 시스터즈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들이 정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할 거야. 그 결정권을 가져온 게 그 석유 쇼크인데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리비아의 까다피하고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를 만든 나라가 이라크예요. 그리고 그 까다피가 2011년도에 죽게 된 것도 물론 반군에 의해서 죽었지만 프랑스 그 북아프리카가 프랑스 옛날 식민지였거든요. 까다피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 국가들끼리 통화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이 서구로부터의 이 말하자면 경제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차 대전 후에도 비서구 세계에 대한 서구 세계의 어떤 지배와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니 한국은 다르잖아. 그죠? 한국은 다르잖아. 지금. 요건 사실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미국 혼자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동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만든 게 첫 번째는 서유럽, 나토랑 동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하면서 결국 봉쇄 정책을 했습니까? 소련과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봉쇄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누구냐면 산업국가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전투는 결국은 산업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이 나라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과제였고 그 중국이나 소련의 어떤 팽창을 막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인데 한국 전쟁은 이제 중간에서 막았고 베트남 전쟁은 졌죠.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패권이 좀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말하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그걸 위기를 넘겼냐면 관계 정상화한 거예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사실은 일본을 필두로 해서 한국,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하다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베트남까지 이 나라, 이 동아시아 전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베트남과 전쟁을 했지만 그 두 나라들을 자기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끌어들임으로써 동맹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이 잘못된 게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도 경제가 성장을 하면 중산층이 늘어나서 민주화가 될 것이다. 근데 민주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극히 일부가 잘 살기 위해서 대다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 체제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후위기 뭐 팬데믹 얘기가 나오는데 자본주의 문명 중에 하나의 큰 특징이 화석연료죠. 석탄과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째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에 지난 몇백만 년 동안 묻혀왔던 화석연료를 다 떼버렸어요.
그게 기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이 화석연료 문명, 산업 문명은 더 이상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인구의 한 5%쯤 되는데 에너지의 한 25%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처럼 한 가정에 자동차를 2대씩 굴린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못 견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8세기 후반부터 쭉 해온 이른바 이 산업문명은 이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최근엔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그린 뉴딜, 뭐 녹색 문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은 이미 60년대 이후에 이 경제 개발과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민주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일원으로 들어왔고 그 혜택을 이끈 건 분명히 맞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고 뭐 그걸 후회할 필요도 없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선 남북 간이 화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른바 기후위기 같은 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근데 미중 간 대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말하자 거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얘가 좀 앞서가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미국의 이른바 그 제도권, 그러니까 뭐 관료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학자들은 트럼프 당선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도저히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1월 며칠 날 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갔잖아요. 그건 아주 결정적인데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어떤 잡놈들이 막 국회의사당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부터 70년대까지는 굉장한 그 중산층까지도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는데 80년대 이후로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계속 세계를 리드하는 선도 국가가 되려면 국내에서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국내에서의 지지를 받으려면 중산층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이크 설리반이나 뭐 블링컨 같은 그 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미국 대외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국내 정책이다. 중산층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신자유주의 끝났다. 인프라 투자하고 직접 창출하고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과연 그게 성공할지 어떨지 이제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 비난을 받으면서 아프간 전쟁에서 손을 뗐고 또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면서 새로운 이 국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만 거기서 안 바뀐 거는 중국하고는 계속 대결한다 라고 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이제 한국이 이제는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라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를 한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바이든 정부랑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지를 앞으로 걱정을 이제 해야 될 거고, 우선 저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동맹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의 비서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떤 뭐랄까, 지배? 정복의 욕구가 있고, 이건 쉽게 안 바뀔 거다. 다만 이제 동아시아가 지금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안보적으로는 다 취약하죠. 이제 앞으로의 그 미중 대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우선 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 선진국, 그 유럽이나 미국이 마냥 뭐 인권과 평화와 민주의 선진국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식민 지배도 당해봤고 전쟁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 을 어떻게 해왔는지 아까 잠깐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 팽창을 위해서는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건 기본이다. 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전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폴 케네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 있죠. 강대국의 흥망 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다. 계속 팽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독립도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얘기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게 영국계 주민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다 먹어버렸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이 동해안의 13개 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계속 서부로 가면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멕시코 전쟁. 이게 이 중간에 1803년도에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서부의 거대한 땅을 나폴레옹으로부터 삽니다. 그 다음에는 서부 쪽은 이게 이 미국의 서부 지역이 이게 원래 멕시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지명이 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세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그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 스페인 말이에요. 그게 멕시코 땅이었어요. 전쟁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처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자기인식, 그러니까 이쪽에 신화인데 명백한 운명이라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탄생을 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할 때부터 자유를 지향하는 국가이고 민족이다. 따라서 미국이 팽창하는 거는 자유가 팽창하는 거다. 미국이 멕시코 땅을 먹은 거는 멕시코를 뺏은 게 아니라 자유를 전파하는 거다. 그러니 이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캐나다를 뺀 이쪽 북미 대륙을 다 갖게 됩니다. 사실은 1812년도에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영국이랑. 그때 사실은 캐나다까지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실패했고 서해안에 닿은 거예요. 서해안에 닿은 거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은 남과 북의 분열을 전쟁으로 막은 거죠. 그 미국 사람이, 미국인이 이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미국인 전사자가 제일 많이 나온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입니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미국이 갈라졌으면 강대국이 못했을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돼요. 남미에서도 볼리바르 장군 이런 사람들이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 됐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앙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이 갈라졌으면 아마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쟁입니다. 전면전, 토탈 워라는 개념이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부주가 이게 분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예제 인정 안 해? 그럼 우리 별도 국가 될 거야.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북부가 고전을 했는데 어떻게 굴복을 시켰냐면 이 남부를 아틀란타까지 쭉 가면서 거의 모든 뭐 산업시설, 뭐 농장 이걸 다 그야말로 작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산업 역량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 토탈 오라는 거는 그냥 군대끼리만 전투하는 게 아니라 산업 역량, 뭐 민간인까지 다 맞으면 막 그야말로 전쟁할 수 있는 기본 역량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미국에게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통해서 미국이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스페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1860년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산물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산업혁명, 뭐 전기, 철도, 뭐 화학, 이게 대개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록펠러라든가,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벤더빌트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1870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법인 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의 시대가 되고 영국을 앞지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을 앞지른 두 산업국가가 독일하고 미국이죠. 어마어마하게 산업 영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1893년도에 공황이 생겨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대공황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공황이 뭡니까? 공황은 별거 아니에요. 생산물은 무지무지 많은데 소비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내수를 키워가지고 소비시키면 돼요. 근데 미국의 자본가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외국으로 나가자. 외국으로 나가자. 이게 최초로 대외 진출을 위한 전쟁. 이 스페인 전쟁.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처음부터 외국을 먹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쿠바를 해방시키자. 그 쿠바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제주도쯤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데 면적은 남한만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1800년대 초 제퍼슨 대통령도 쿠바를 먹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인종주의 때문에 그 흑인들을 받아들인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반식민지 비슷하게 그 쿠바를 갖고 있었던 건데, 중남미 국가들은 대략 1820년부터 다 독립합니다.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게 1820년대에 다 독립을 해요. 왜 독립을 했느냐? 스페인이 16세기부터 강대국이었지만 나폴레옹한테 깨진 거예요. 나폴레옹이 1800년대 초부터 확 하면서 스페인을 작살을 내버리고 스페인에다가 지 동생을 왕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중남미가 대개 1820년대에 다 독립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아시아하고는 다르죠. 근데 쿠바는 독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섬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해밍웨이도 가서 뭐 놀았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독립을 못해요, 쿠바가.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1860년대에도 동전쟁을 한번 했고 1890년대에도 동전쟁을 했어요. 근데 스페인이 쿠바만은 안 놔줬어요. 이건 좋은, 안 놔. 근데 이미 1890년대쯤 되면 스페인이 굉장히 노쇠한 국가예요. 스페인을 해방시키자고 하면서 사실은 스페인을 미국의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스페인이나 전쟁을 하면서 먹는 나라들이 스페인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쿠바만 먹는 게 아니라 쿠바, 하와이, 필리핀,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이런 지역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작은 쿠바의 독립을 지원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세오데오 로즈벨트 같은 사람은 막 의용구동하고 막 그랬어요. 하와이는 1893년도에
선교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치령 비슷하게 있었어요. 필리핀은 전쟁을 하자고도 안 그랬는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가 시작했는지. 존 듀이라는 제독이 쳐들어가서 마닐라에서 스페인을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리핀을 평정하기 위해서 약 한 20만 명 죽입니다. 그 필리핀 그 원주민들이 엄청난 그 아기날도라고 엄청난 동전쟁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 1903년까지 계속 전쟁을 해서 하여튼 무지하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지휘한 장군이 아서 맥카서라고 더글라스 맥카서 그 한국전쟁 지휘한 그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식민지를 만들어버려요. 식민지로. 이거는 갖고 있다가 1960 몇 년도인가에 주로 받아들여요. 늦게 받아들여요. 이 푸에르토리코는 이상한 나라인데 나라가 아니지. 이게 미국령인데 선거권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950 몇 년도에 푸에르토리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그 뭐 상원인가 하인가를 뭐 암살을 하려고까지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은 식민지를 갖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 당시에 이 스페인 전쟁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외 팽창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대광도 마찬가지지만 2차 대전 후에도 그때 그 조지 캐난이 한 말인데 미국의 GDP가 50%다. 근데 미국 인구는 6.3%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 뭐 다른 사람 평균의 8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시장을 만들어내야지. 똑같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이제 대외 팽창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미국 내에서 미국의 대외 팽창이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독립정신, 뭐 공화국의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페인 전쟁이 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시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와이나 필리핀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 중국에 진출을 해야지. 근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려면은 중간에 기항지가 있어야지. 하와이, 필리핀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문호개방이라는 거예요. 문호개방. 이게, 사실은 미국이 그 뒤로 세계를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오픈도어 문호개방이라는 건데, 이 스페인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청일전쟁도 있습니다. 청일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호시탐탐 이 조선을 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의 종주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띄어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 1890년대 청일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동반도도 뺏고 막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선국 간섭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도로 토해내. 그래가지고 토해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중국이 별거 아니네. 그 일본이 막 하려고 그러네. 우리도 이제 진출해야 되지. 실제로 이 청일전쟁이 미국의 어떤 대외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때 나온 게 이 존 헤이라는 국무장관이 된 건데 뭐냐면 이때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중국 시장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의 주장은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동등하게 보장해라. 이때는 이게 먹히진 않았습니다. 먹히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미국 시장을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요 부분을 이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